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원가 관리 얘기라는 걸 하도록 할까요? 아마 제가 가장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새로운 교재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계편은 제가 현재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불철주야 쓰고 있는데 지금 좀 걱정스러워. 우리 진도에 맞춰서 이게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어, 제가 원체 그 책 쓰는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써도 한 열 몇 시간 써도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어요. 여기 있는 건 제가 거의 모니터만 놓고 머릿속에 있는 걸 그 여러 번 바꿔서 옮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 첫판이니까 보통 오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들 하시죠. 근데 거의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 아마 오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도 좀 진하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목이 좀 갔어 실은. 어, 교정을 거의 날새서 이렇게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품질의 그 책을 좀 전달해 주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자, 관리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장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0% 장담 못 하겠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이번에 그 쓴 교재는 그 저번 제가 그 기본서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좀 수정한 정도가 아니라 와해 그냥 전면 개편. 예제 문제 하나마저도 다 바꿨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문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가 관리에 지금 20년 넘게 강의했는데 그동안의 이제 노하우를 이번 기본서에 다 담아 버릴 생각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합격할 때까지 요 기본서에다가 1차는 이제 객관식 문제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2차는 이제 연습서 문제 좀만 더 보완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본서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이제 1교시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하도록 합시다. 그 머리만 해도 제가 써놨지만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 체계란 말이에요. 전체 수. 자, 무슨 말이냐?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자, 재무회계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교재가 그 체계에 의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세법은 우리 법전이라는 게 있죠. 세법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의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반해 우리 원가관리에게는 자 원서책 또는 국내 교수님 교재를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실은. 심지어 원가 관리에게 원서책은 원가 얘기가 나와 있다가 다음 장에 관리 얘기 나오고 또 원가 얘기 나오고 막 뒤죽박죽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생각보다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7, 8년 전에 제 나름대로 가장 공부하기 쉬운 체계를 잡아놓은 게 지금 이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무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잊어버려. 내가 뭘 했지? 하는 순간에는 알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들. 원가 관리 얘기가 좀 그런 과목이다라는 거. 항상 공부할 때 이 전체 숲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전체 숲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또 이걸 배움으로써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냐? 다음 장하고 연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걸 항상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는 자 전체 숲의 형태를 그리는데 주력할 겁니다. 자, 물론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전체 그림을 제가 막 신명나게 막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내용이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들어보자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공부할 때 항상 본인이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신경 쓰면서. 자, 그 서론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회계란 됐고, 회계란 뭐예요? 자,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자, 핵심 키워드 일단 재무적 정보다라는 거죠. 자, 회계는 원칙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논하는 거지 말로 논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그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구별할 수 있다. 이건 다 배웠죠, 실은. 자, 재무 회계하면 머릿속에 뭐만 떠오르면 되겠어요? 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기업 외부인이 정보 이용자다. 뭐 외부인이 어떤 기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뭘 보겠어요?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별로 이러이러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구나 이걸 배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의 개괄적인 포괄적인 모습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시커매졌지? 왜 그러지? 자, 됐고 좀 다시 치면 될 것 같아. 뭐에서 묻은 것 같아.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자, 재무제표를 보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떠지? 이 기업의 지난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는 어떠했지?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떠하지?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떨 것인지 추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뭐 재무회계의 작성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을 만한 정보여야 하는 거잖아. 다른 거 필요 없으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거야. 신뢰할 만한 정보여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되죠.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왜? 난 모르니까. 내가 내부인이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지. 그 외부인으로서는 이게 믿을 만한 거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리에게는 이제 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내부인이죠. 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 이용 목적이 매우 다양하겠죠. 이 매우 다양한 정보 이용 목적을 그냥 나열식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에게 정보 이용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에게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까요? 자, 첫 번째가 자, 최고 경영자. 먼저 내부 정보 이용자는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또는 내부 관리자 또는 종업원 등이 되겠죠. 한 가지만 질문. 자, 우리 기업 내부에 어떤 노사 단체 있죠. 노사 단체는 즉 어떤 노무 단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근로자 단체는 뭐 내부 정보 이용자야 아니면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가장 헷갈리죠, 그게. 자, 주주는 누구예요? 그렇지. 주주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죠. 또 나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누구죠? 외부 정보 이용자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자, 주주 은행 국가, 세금 걷는 국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종업원 등을 말하는데 자, 어떤 단체, 내부 단체. 자,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죠. 그 어떤 근로단체 어떤 노사협약의 그 주체인 어떤 노무단체는 기업 내부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시험이 안 나와. 자, 어쨌든 내부 정보 이용자는 크게 정보 이용 목적을 세 개로 우리가 구분해 보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뭐가 가장 떠오를 수 있어요? 플랜 두 C 떠오르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기업의 어떤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실행에 옮기겠지. 그리고 실행 결과와 사전 계획을 비교해서 뭔가 평가를 하겠죠. 자, 이걸 우리가 플랜, 계획을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그 다음에 C, 뭔가 통제를 한다. 평가를 한다. 그래서 플랜 두 C를 우리가 계획과 통제라고 말을 해요. 자, 계획과 통제를 하는데 어떤 재무적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가 수시로 해가는 게 뭘까요? 의사결정이겠지. 어, 내가 이 부품을, 즉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내가 스스로 제조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내가 구입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 필요하겠지. 갑자기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대량 주문이야. 근데 딱 한 번만 있는 주문이야. 요 특별 주문을 기존 주문을 좀 희생해 가면서 내가 수락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계획과 통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의사결정. 자, 세 번째가 기업이 선택한 자, 경쟁 전략이 있겠죠. 이 경쟁 전략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자, 한번씩 따라서 해볼까요? 계획과 통제. 자, 두 번째가 의사결정. 자, 세 번째가 전략적 관리. 자, 이 세 가지로 목적을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목적에 유용한 회계적, 재무적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만약 필요한 정보를 내가 제공받아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자, 기업 내부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걸 활용하겠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 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다. 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언급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약한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하겠죠. 자,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보고서 형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재무제표 같은 거 없다, 알겠죠? 관리에게는 그 목적에 맞는 어떤 특정 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걸 하고자 하는 게 관리회계다. 그러니까 관리회계의 문제풀이 방식은 답은 같겠지만 이 답을 도출하는 과정은 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자, 재무회계하고 세법하고 좀 다르게 공부를 해줘야 돼. 재무회계는 그냥 기준서에 있는 거 익히면 되는 거고 세법도 세법전에 있는 거 익히면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원가 관리회계는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고 와야 돼. 답은 있지만 답을 도출한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풀이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한 풀이법을 다 공부를 해줘야 될까 여러분들?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답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풀이는 한 가지만 익히면 되는 거야. 이거 한 가지를 익혀야지 이게 반복 효과가 생겨서 나중에 보다 빨리 풀 수 있고 자기 시험 볼 때 도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됐건 다 포용 가능한 풀이 방식 하나만 익히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교재에 있는 풀이 방식 하나만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답은 같다. 자, 관리회계는 어쨌든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관리회계의 가장 중요한 질적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회계학에서 필요로 한. 자, 재무회계는 아까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관리회계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 내부인이 즉 최고 경영자에게 제공하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잖아. 최고 경영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부르겠지. 엉터리 보고서 나오면 너 집에 가고 싶냐 이렇게 바로 말하겠지. 그러니까 신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목적 적합성이죠. 자, 이 회계적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관리에게 가장 큰 화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자. 목적에 맞는 정보를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크게 일단 구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원가액이란 건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지금 재무회계, 관리회계만 언급했지 우리 교재 제목인 원가액이나 현재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원가액에는 별도 회계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원가회계 나오죠. 자, 원가회계는 뭐 하고자 하는 회계자면 제조기업의 제조기업은 뭘 생산할까요? 제품이란 걸 생산하죠. 조금 있다가 우리 기업의 기업 형태 분류가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상기업,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을 약간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의 주된 공부 대상은 일단 제조기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 자, 제조기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야.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란 걸 생산해내. 이 제조기업은 제품이란 걸 생산했는데 뭘 알고자 하는 거냐면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지 이걸 알고자 하는 거지. 자, 상품의 원가는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웠잖아, 상품은. 자, 상품의 원가는 상품의 취득 원가 플러스 일단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
취득과 관련된 어떤 기타 비용을 더해서 상품의 원가로 잡죠. 이처럼 상품의 원가에서는 별게 아닌데 제조기업은 그 정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기업의 원가는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 정보를 창출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무슨 회계다? 당연히 원가 회계겠지. 제목이 원가 계산이니까.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거예요. 원가 회계. 근데 우리 공부하는 과목의 명칭은 뭐죠? 원가 관리 회계죠. 그럼 우리는 원가 회계만 공부한다는 거야? 아니면 관리 회계만 공부한다는 거야? 둘 다. 뒤졌어. 하나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둘 다 공부를 하는 거지. 원가 회계 공부하고 관리 회계 공부하고. 재무 회계는 여러분들 재무 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래서 재무 회계와 그다음에 이번 원가 관리 회계를 통해서 원가 회계 관리 회계를 다 배우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를 다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나오죠. 자, 원가액에서 창출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가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크게 두 군데서 활용이 되죠. 첫 번째가 재무회계에서도 활용이 되죠. 자, 재무회계는 주로 상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은 빠져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토스해 주면 재무회계는 그걸 기초로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겠지. 뭐 제조기업의 재무제표에 원가가 필요한 건 자,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재고자산가액은 원가를 계산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 뭐 매출원가 요 두 가지 작성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가액을 제조기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가액을 확정하는데 원가회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리회계에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자, 전략적 관리에 뭔가 재무적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재무적 정보가 원가 정보예요. 뭐 원가회계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뭔가 알려줘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부 경영 활동에 활용한다는 거죠. 관리회계에서. 뭐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는 건 이 양쪽을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 제조기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의 확정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고, 물론 재무제표 작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금액 결정을 배우는 거죠. 금액 결정하면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우리가 계산해서 딱 알려준 걸 그것만 쏙 빼다가 그냥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재무회계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공부 범위가 우리 원가 관리가 훨씬 더 커요. 물론 재무회계에서 코웃음 치겠지. 야, 그 두께를 봐라. 우리가 더 두껍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불운한 시대야. 자, 우리나라에서 IMF가 안 왔었으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지. 제가 공부할 때는 옛날에 미국 회계 기준을 공부했었던 거지. 그게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었으니까. 막 그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회계 기준은 하나만 딱 배우면 한 번만 딱 배우면 한 10년은 아무 무탈 없이 개정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써먹어도 될 만큼 좀 단순했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IMF 때문에 자, 유럽 회계 기준을 우리가 채택한 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잖아. 뭐 유럽 사람들은 이 약간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이 많아.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딱 알려주면 되는데 뭐 이거야 딱 한 줄이야 요약하면. 근데 뭐 이렇게 완전 난독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또 이 회계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뭔가 연구 실적을 해마다 발표를 해야지 월급을 받잖아. 그러니까 매년 바꿔 좀씩. 안 바꿔도 되는데 미리 정해놓고 한 5가지 정해놓고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그쪽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미국 기준으로 갈 수 없단 말이지. 미국 사람들 아직 국제회계 기준 채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현재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양강 구도죠. 자,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유럽식이 훨씬 복잡해. 안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공부량이 많아졌어. 이게 개정도 작기 때문에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거 요 유럽 기준은 너무 좀 자의적인 판단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움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뭐 애로움이 아니라 애로사항. 어, 근데 실제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회계법인 가면 실제 배운 바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 감사 회계 감사할 때 이게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요. 빡빡해요. 이 현재가치 평가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다 방법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이제 막 입사하면은 거의 쫄다고 하냐. 뭐 쫄다고는 위에서 해놓은 거 있어. 그 보면서 그냥 흉내 내면 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거 찾게 되고 합격하는 게 문제지. 합격하고 나서까지 걱정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응? 합격이 어려운 거야, 합격이. 그 평균적으로 3.6, 7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해서 최종 합격까지 평균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했으면 진짜 빨리 합격하면 내년에 동차 가능하겠지. 이 중에 한두 명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 있을까? 한 명은 나올 수 있겠지. 아니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 작년에 우리 회계사 종합반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 한 번.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지금 제가 동차를 지금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작년에 시작했어. 정확히 이게 합격하면 1년 거의 1년 만에 아니면 1년 한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게 될 건데 지금 이차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5과목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1년 3대가 되겠죠. 이제 그 학생이 딱 보여주면 여러분도 훨씬 가망성이 있겠지. 학위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뭐 3.6년은 평균이지 나의 기준이 아닌 거지. 응? 뭐 설마 이런 계획 갖고 현재 공부 시작한 사람 없죠? 5년 뭐 이런 장기 계획 수립한 사람 없죠? 이건 아니에요. 자, 이걸 계획서 말이야.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을 목표로 해야 돼. 그래야지 3.6년 이내에 내가 합격하는 거야. 계획 자체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년에 합격한다는 건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내년에 5과목, 2차 5과목 중에 한 3과목 정도 합격하고 2과목 남겨놨다가 내후년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러겠죠. 이거 불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요. 최근에 그 제가 가르친 그 제자 중에 지금 3년 공부한 지 전체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 세무사 합격하고 회계사 올해 2차 유예 2과목 남았어. 근데 이 자식 원가 관리학이라 남았어. 음, 원가 관리하고 회계감사 남았는데 이제 올해 그것만 합격하면 회계사까지 따는 거지. 근데 이게 거의 3년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해 보여. 자, 자신 갖고 하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120% 달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바보야 또.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의 한 80% 정도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다가 시험에 이제 서서히 임박해지면 이제 올해 말 정도에는 이제 90% 정도 올려야 되겠지. 그러다 내년 딱 1월 한 중순 이후에는 이제 100% 정도 가동을 하는 거야.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이제 110%, 120%를 달리는 거지. 그때 달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누구나 달릴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달리기 위해서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실은. 공부 안 되어 있으면 달릴 수가 없어. 가지고 막판에 거의 쓰러져 버려 이제. 본인은 달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잘. 이게 안 돼 있잖아. 이게 마음하고 의지하고 이 몸하고 이제 막 괴리가 발생하고 해서 이제 정신적인 막 충격 때문에 공부를 막 놔버리기도 해, 막판에. 그런 사람도 있어.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기초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달릴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달릴 수는 있단 말이야. 좀만 달리면 합격할 것 같다 그러면 누구나 달릴 수 있겠지.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달릴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딱 합격하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좀 안 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3과목 정도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 뭐 그 기간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전에 좀 해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딱 뭐 회계감사는 뭐 처음 본다 그러면 일단 날리고 뭐 나는 안 날리고 싶은데 그만 하세요.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한 4과목 정도를 목표로 일단 공부하면 3과목이 되겠지.
아마 여러분들 5과목 중에 2차 4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번씩 했을 거란 말이야. 한 과목만 처음 접하는 거고. 이게 보통 그 처음 접하는 게 좀 낯설고 하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보통 많이 배제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다음에 재무관리, 세법을 일단 4개 중에 3과목 합격하겠지. 합격해야죠. 최소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되 지금 약간 이야기가 좀 사이드로 빠져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둘 중에 뭐가 나와 보여요? 1차를 매년 합격하고 2차를 매년 떨어져서 만 5년 있다가 합격하는 거고 1차를 진짜 한 두 번째 만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2차가 뭐 바로 동차로 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1년 유예 돼서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뭐가 더 바람직할까요? 응? 후자잖아, 후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2차를 감안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 그래야지 1차를 꼴등으로 붙어도 돼. 오히려 그게 바람직할 수 있어. 2차를 대신 2차 공부를 좀 많이 해두는 거야. 미리 1차 공통 과목 위주로 해서. 1차는 딱 턱걸이로 되는 거야. 딱 한 문제 차이로. 아주 기분 좋아. 뭐 2차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어. 실은 남들보다. 2차가 수월해. 그 2차를 그해 또는 그 다음에 딱 합격해 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목표로 삼는다면. 근데 가장 비참한 경우가 이거예요. 1차를 고득점에 이거 시험에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생겼어. 2차를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떨어져.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3차생이 되는 거죠. 뭐 1차는 또 본인이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쉽게 합격을 해. 2차는 계속 또 떨어져. 자신감도 잃어. 아주 1차는 아주 쉽게 보는데 2차 시험연구원 가면 손부터 떨려 이제. 약간 이제 좀 정신적인 이제 그런 이제 데미지까지 있어서 아주 손도 막 드드드드 계산기도. 근데 쉽게 포기를 못해. 왜? 1차는 또 쉽게 합격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끔찍하죠. 없을 것 같죠. 주위에 있어요. 있어. 우리 회계사뿐만 아니라 사시도 있고 그래. 뭐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저랑 비슷한 연배가 젊었을 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최근에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 사실. 뭐 1차를 한 번도 안 합격하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꼬여질 수도 있는 거야. 별거 아닌 이 전략의 선택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자. 그때 그렇다고 1차 과목 던져버리라 이거 아니야. 1차는 하긴 하되 주안점을 1, 2차 공통 과목에 둬라라는 거지. 1차도 해야지. 특히 뭐 상품 같은 건 고득점 하면 좋겠지 1차 때. 뭐 나머지 요즘에 경제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학이라든가 나머지 경영학 같은 건 조금 저득 뭐 좀 적게 맞더라도 상법에서 쫙 커버해주고 1, 2차 공통 과목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고 하면 1차는 합격할 수 있잖아. 객관식이니까. 또 운도 좀 따라주고 하면 잘 굴리고 하면 뭐 1차를 모든 문제를 다 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꽤 찍어야 돼.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잘 굴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2차는 찍을 수 있어 없어? 주관식인데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에 초점은 1, 2차 공통 과목이다. 자, 뭐뭐다? 4과목 알겠죠? 이 4과목만 잘해두면 오히려 시험이 가까이 있는 거다. 그렇다고 1차 과목에 던지라는 건 아니다.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지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시험 공부하면 되는 거다. 시험 공부. 여러분들 경제학 써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사지 뭐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회계사 됐지만 경제학 써먹은 적이 별로 없어. 뭐 그냥 용어 정도 들어본 거. 그리고 좀 아는 체 하는 거. 근데 이 아는 체 하는 것도 어설퍼. 1차만 공부했기 때문에 진짜 그 고위 경제관료 만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주관식 공부한 사람과 달라. 별로 써먹을 고작 집에서나 좀 큰 소리 쳐.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막히진 않거든. 뭐 집에서는 막 아는 체 하지. 밖에 나가서는 별로 그럴 일 없어요. 요즘에 경제가 어렵대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전략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런저런 생각 나올 때마다 좀씩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의 초점 뭐에 돌아? 1차 공통 과목. 그거에 하루에 한 8, 90% 정도 써라. 1차 임박했을 때 2차 과목은 한 번 정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아셨죠? 계획을 수정해라. 어, 제가 회계사 시험을 딱 1년 6개월 공부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했단 말이야, 저는. 통째로 합격했어, 저. 그러니까 제가 나름 그 채택한 전략이 있어, 공부 전략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건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좀 참조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제가 1차는 점수 확인도 안 했지만 거의 꼴등으로 붙었을 것 같아. 공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근데 2차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1등 했던 것 같아. 주위에서 다 그렇게 인정했고 수석 학교하고 크게 점수 차이도 안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 저는 제가 세운 전략이 낫다고 생각해. 남들보다 2차를 좀 잘 받고 빨리 합격한 거지, 2차를. 1차는 그냥 합격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 만큼 간들간들했던 것 같아. 나 점수를 확인 안 해봤어. 왜? 바로 2차 공부 집중하느라고. 점수 확인하려면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그건 지나버린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않았지. 합격했다는 것만 알면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1, 2차 공통 과목. 상법 선생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상법도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주안점은 1, 2차 공통 과목.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나와 있는 거 원가에게 재무에게 관리에게 관련성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는 거죠. 근데 시험 과목 명칭은 원가회계라고 보통 쓴단 말이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원가회계라고 해서 원가회계만 나오는 거 아니다. 원가 관리회계를 시험 과목에서 원가회계라고 지칭할 뿐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시험 과목 명칭도 원가 관리회계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어. 지금은 원가회계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관리회계보다. 지금 최근에 시험 문제 비중을 보면. 근데 이제 원가회계를 40% 정도, 관리회계를 최소 60% 이상 출제를 하도록 이제 지침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관리회계 더욱더 중요해질 거야. 그래서 관리회계를 더 중시하면서 시험 과목을 원가회계라고 두진 않겠지.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로 시험 과목도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하나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가 관리회계의 주요 적용 대상 업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상기업 다 해당된다. 시험에 다 나온다. 근데 주된 게 제조업일 뿐이다. 제조업에 관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좀 쉽다. 제조업이 가장 복잡한 거니까. 그래서 제조업 위주로 공부를 할 뿐이지 제조업만에 국한된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갑자기 이제 공부하기가 쫙 싫어지는 이 깨알 같은 글씨가 나오죠. 자, 우리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장문의 서술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최근에 제가 학생들의 경향을 보건데 이 너무 장문의 서술을 하게 되면 아예 안 읽으려고 해. 파란색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걸 감안해서 파란색을 충분하게 실어놨어. 다른 교재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을 거야. 그렇다고 파란색만 읽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다 이렇게 짧게 끊었단 말이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전체 개관을 알려주고자 하니까. 왼쪽은 그냥 오른쪽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일 거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 숲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저랑 같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 숲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하자. 앞으로 오늘 말고 오늘 바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은 천재 알겠죠? 이게 전체 숲이야. 앞으로 공부하면서 항상 이 개관을 항상 보라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개관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들여라. 자, 크게 이 개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일단 구별한다. 공부를 먼저 원가회계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공부한다. 자, 원가회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써있죠, 박스 안에.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 자, 제품 원가 계산한다는 것은 제품의 원가 정보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제품의 원가 정보를 얻겠다는 거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원가회계. 원가회계 목적 아주 단순히 한 가지밖에 없어. 제품 원가 계산하여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회계. 자, 그러면 먼저 원가회계부터 설명한다.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을까요? 땡.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방법이 무려 한 36가지 정도 된다.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죠. 뭐 1번 무슨 2번에서 36번까지 나열식으로 공부하면 이게 공부하고 싶을까?
저 같아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이게 적성이 아니하고 때려치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 크게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네 개로 쪼개요. 네 개로 쪼개. 구분을 해. 자, 먼저 원가를 자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2장에서 주되게 다루겠지만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원가를 배분하는 거야. 원, 즉 여러 뭐 여러분들이 가령 그 같이 식사를 해서 그러면 식사비가 개인별로 계산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같이 나오잖아. 그럼 식사비를 배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고 그래. 자, 원가 배분 또는 원가 배부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이 원가 배분을 자, 대충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냥 대충 하자 이게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원가 배분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최근에는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다 보니까 제품의 원가 계산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하지 않은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해버릴 수 있잖아. 오히려 기업에 독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정확한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과 일단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장이 적어져 있죠? 자, 우리 원가액의 파트는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뭐 1장과 2장은 원가 관리액의 기초라고 해서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건데, 자, 어쨌든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다양한 원가 계산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몇 장에서 등장한다? 9장에서 등장한다. 9장까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아무 말 없어도 전통적 원가 계산 배우는 거야. 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전통적 원가 계산이 더 중요하니까. 왜? 모든 원가 계산 방법이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탄생한 거니까.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걸 활용하는 거고 다시 갖다 쓰는 거고. 자, 이해됐죠? 한 번씩 따라서 해볼까? 일단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잖아. 다 처음 듣는 거죠. 무슨 전통적? 뭐 활동 기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라면 말로 공부해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공부해? 속으로만 읽어보잖아. 요 독서실에서 말로 쭝얼쭝얼하면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 이렇게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스타디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말을 해보면 진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에게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럼 이해한 게 아니야. 갑자기 말이 막혀.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버버해. 갑자기. 그러니까 말을 해봐야 돼 자꾸. 특히 용어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과목이든지 용어를 일단 내 거로 흡수하는 거야.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공부가 쉬워져. 특히 원가 관리학에는 용어가 매우 다양해요. 똑같은 말을 교수님들이 10명이다 뭐 10명 다 다르게 써버리는 말. 이게 또 공부의 어려운 점이야.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계순서하고 법전에. 원가 관리학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그거는 찾아도 안 봐. 죽어있는 준칙이야. 뭐 2장밖에 안 돼. 그거. 나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이 원가 계산 준칙이라는 게. 이거 기준서에 살짝 나와 있지만 필요한 건 넣어놨어요. 여기에 넣어놓지 않은 거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정해진 게 없단 말이야.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 너 원가 계산 자유롭게 하고 단지 외부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만 정해놨고 내부 관리는 어떻게 보면 누가 외부인이 터치할 수 없는 거잖아. 제3자가 내부 관리니까. 내부 관리 목적은 매우 다양할 거고 원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양할 거니까 어떤 원칙을 알려주는 거지 정의에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원가 관리의 과목의 특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용어가 매우 산만하고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산만하고 다양한 용어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용어 필요한 건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요것만 교재에 있는 것만 알자는 거. 자, 근데 그 용어는 내가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말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근다고 혼자 걸어가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 혼자 전통종과에서 전통종과에서 활동종과 물론 그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자, 원가 배분을 정확히 할래, 대충 할래? 자, 대충 하자. 전통적 원가 계산. 정확히 하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활동에 뭔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전통적 원가 계산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또는 과거의 기존의 원가 계산을 지칭하는 말이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품 원가를 뭔가 집계해야 되잖아. 모아야 되잖아. 자, 제품 원가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 자, 하나는 개별적으로 집계한다라고 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 고 하나는 종합해서 집계한다라고 해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다양한 혼합 원가 계산이 또 우수수 또 많이 등장한다. 요 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게 한 개 정도 있는데 그건 일단 논외로 치고 자, 벌써 공부에 흥미를 잃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여. 흥미를 잃으면 안 되지. 수비라 그랬잖아. 자,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할 거냐 종합해서 할 거냐 여부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별한다. 한 번씩 따라서 해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1장, 2장 기초 끝나고 3장에서 곧바로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곧바로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울 거예요. 먼저 종합 원가 계산까지 배웠으면 이 종합 원가 계산을 확장한 게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5장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종합 원가 계산과 연관이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넘어가시고 일단 큰 분류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별도로 논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 원가를 측정하는 거죠. 사후에 측정할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후에 측정하는 건 사후에 실제 발생액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측정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실제 원가 계산. 제가 이렇게 약간 숨을 좀 멈추면 말을 좀 멈추면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실제 원가 계산. 근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딱 봐도 뭐가 있던 문제가 있어. 원가 계산이 너무 늦어지잖아. 다 발생해야지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부 관리 목적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위해서 두 가지 원가 계산이 또 별도로 있다. 하나는 정상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표준 원가 계산. 표준 원가란 건 좀 들어봤죠? 부모님들이 또 가끔 쓰시지 않아? 뭐 이거 표준 안 써요? 됐고. 자, 정상과 표준 원가 계산. 그러니까 원가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존재한다. 자, 한 번씩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네. 1장부터 5장까지는 당연히 실제 원가 계산 하에서 배우는 거고 자, 이제 비로소 6장에서 뭐가 등장한다? 정상 원가 계산이 등장하고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장까지는 이거 할만하네 재미지네 하다가 7장 표준 원가 계산 나오면 갑자기 나는 이거 적성이 아닌가 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가 즉 2차 합격할 수준이 되잖아요. 그 수준이 되면 가장 쉬운 게 표준 원가 계산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2차 합격할 딱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표준 원가 계산이 가장 쉬워져. 왜? 표준 원가 계산은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 딱 이 틀 안에서만 움직여. 그러니까 도망가봤자야. 이 안에서 도망가봤자야. 이 페이지 하나에서 도망가봤자 그냥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져. 근데 초반에는 이 페이지 자체를 모르니까 어려워. 또 이게 좀 낯선 개념도 등장하고 관리에게서 배워야 될 것도 미리 좀 당겨서 배워야 되는 내용도 등장하고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관리에게 사항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고전할 수 있어. 이건 수업 빠지면 안 돼. 알겠죠? 표준 원가에서는 빠진다는 것은 내가 원가 관리에게 한동안은 좀 손 놓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표준 원가 계산을 100% 이래도 갈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한 7, 80%까지 이해해 놓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이 쉽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2차 합격이 거의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죠? 잣대다. 나의 원가 관리에게 공부의 잣대다. 표준 원가 계산. 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가 자, 제품 원가를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시켜서 구성할 거냐. 제품 원가에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시킬 거냐. 즉 좀 더 간단하게 말해 보면 제품 원가 구성 방법에 따라 구성 요소의
그 종류에 따라 자 구성을 어떤 걸로 할지 이거에 따라 자 제조 원가 전부를 제품 원가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세 가지 원가 계산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자, 하나는 전부 원가 계산, 하나는 변동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이 변동 원가 계산이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구현된 뭔가 좀 극단적인 거니까 초자가 들어가야 되겠지. 슈퍼 뭐 초칠초가 아니라 슈퍼. 그래서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제품 원가 구성 방법에 따라 한 번씩 따라서 해보죠.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용어에 한 번씩 익숙해져라는 거예요. 이걸 몇 장에서 배운다? 8장에서 배운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8장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입했고 거의 소설책 읽듯이 읽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쉽게 읽어질 거라고 장담을 해. 왜? 교정 볼 때 보니까 아주 이게 그 쉽게 읽어지더라고. 원래 8장이 좀 중구난방인데 특히 이번 그 8장은 좀 마음에 들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장도 다 마음에 들어. 8장은 되게 좀 이렇게 쑥쑥 잘 읽힐 거라고 봐요. 하나도 애우지 않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해서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짠 뭐가 등장한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한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거랑 다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가 계산 방법이 자 원가 배분을 대충 할 거냐 정확히 할 거냐에 따라 전통적 활동 기준 두 가지. 자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할래 종합해서 할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제품 원가 측정을 사후에 할래 실제 원가 계산. 사전에 할래 정상 표준 원가 계산 세 가지. 제품 원가 구성을 제조 원가 전부로 구성시킬래 그 중에 일부만 구성할래 변동 초변동. 전부 변동 초변동 세 가지. 자 이거 곱하기 되죠 여러분들? 총 몇 가지예요? 36. 갑자기 36 줄행량 치고 싶죠. 36가지야 최소한 우리가. 근데 시험에는 36가지 안 나와요. 알겠어요? 한 15개 미만 시험에는. 그것도 많아? 근데 실제 따로따로 배우면 알아서 결합할 능력이 생길 거고. 자 이것들의 대부분 결합은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8장에서 전부 변동 초변동까지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합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언급해 놓은 결합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8장. 이게 요 교재에 언급해 놓은 결합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 36가지를 다 배우는 거 아니다. 뭐 언급해 놓은 거 따지면 한 15개 안 돼. 11, 2개? 안 세어봤어.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뭐 그 정도? 고작? 아니 원가 계산 방법 고작 10 몇 개 배우는 건데 뭐가 어려운 거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니까. 뭐 36개 뭐 많잖아. 근데 하나의 학문을 익히는데 36개 방법을 알면 되는 거야? 되게 또 쉽잖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거? 네, 36개도 아니다. 10 몇 개다. 11, 2개 정도 알면 될 것 같다. 시험에 필요한 거.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원가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 9장까지 실려 있다 그랬지. 그럼 이제 관리기로 넘어간다. 관리기는 아까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해서 배울 거다. 자, 원가 얘기는 제품 원가 계산 담당 부서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관리기는 누구 관점에서 일단 배우는 거냐면 최고 경영자 또는 최소한 중간 관리자. 알겠죠? 종업원도 물론 등장하지만 종업원 관점은 살짝만 있어. 자, 주로 최고 경영자 관점이 가장 많아. 또는 어떤 부문 경영자, 부문 관리자 관점. 자, 그 사람들은 세 가지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다음에 기업이 채택한 이 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관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계획은 미래에 대한 거야, 아니면 현재에 대한 거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잖아. 의사결정은 과거에 대한 결정이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대안의 선택인가요? 미래에 대한 거잖아. 뭔가 안 맞잖아. 여러분들 원가액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제품 원가 계산한 거잖아. 근데 관리에게는 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한단 말이야. 자, 과거 원가가 필요하겠어? 아니면 미래 원가가 필요하겠어? 미래 원가가 필요해. 원가에게는 주로 과거 원가 정보에 창출했단 말이지. 뭔가 좀 이상하지.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뭔가
예측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원가액에서 곧바로 관리액으로 건너가지 않고 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자, 짜자잔 10장에 원가 추정이 나오죠. 뭔가 원가를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지. 이 현실에 있어서는 시험에 있어서도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잘 나와요. 공통 항목으로서. 그래서 먼저 미래 원가를 추정하는 원가 추정이란 걸 관리액의 첫 장에서 배우는 거다. 우리가 10장에서 배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추정했어. 그래서 미래 원가를 알게 됐어. 미래 원가를 이제 활용하는 게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라 그랬죠. 자, 계획과 통제 어려워 보이죠. 자, 한 번씩 따라서 해볼까요? 플랜 두 C. 쉽죠? 플랜, 계획을 세운다. 요게 계획이야. 그다음에 실행에 옮긴다. 두. 그다음에 평가를 한다. 성과 평가를 한다. C. 성과 평가는 사전 계획과 실제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피드백 제공하는 걸 말해. 자, 이렇게 두와 C를 합쳐서 통제라 그런다. 알겠죠? 자, 계획과 통제라고 할 때 통제는 두와 C 합이다. 그럼 되게 좀 쉬워지지. 그래서 계획과 통제에서 우리가 총 3개 장으로 구분해서 배울 거다. 총 3개 장으로. 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 기업의 단기 영업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서 전통적인 관리 회계에 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자,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CVP 분석이라 나와 있죠? 아니요, 이걸 C는 코스트 원가고 V는 조업도라고 P는 프라핏 이익이라 그래.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장이야. 뭐 한때 관리액의 거의 한 30-40% 차지했던 적도 있을 만큼 중요한 장이야. 이게 관리액의 기초란 말이야. 특히 계획과 통제하고 의사결정까지는 우리가 전통적 관리액이라고 용어를 써요. 자, 전통적 관리액에는 1980년대까지만 80년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했다면 요거까지 배우면 됐었어.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 전략적 관리액을 이제 서서히 배워야 됐던 거고 지금은 2020년대니까 많이 배워야 되겠지. 좀 더 늦게 시작했으면 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은 전통적 관리액. 그다음에 이거에 대비되는 게 전략적 관리액으로 일단 쪼갤 수도 있다. 확실히 목이 안 좋구만 이거. 자, 어쨌든 11장에서 CVP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계획 수립과 관리액의 기초를 배운다. 그리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종합 예산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이걸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종합 예산이라고 합니다. 뭐 요 CVP 분석과 종합 예산을 통해서 계획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한 번씩 용어만 따라서 해보죠. CVP 분석. 그냥 무미군적의 CVP 분석이죠. 좀 액센트를 두면서 기억이 나게. 종합 예산. 종합 예산. 이 두 가지. 뭐 두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C는 이제 뭔가 성과를 평가하는 거잖아. 뭐 성과 평가할 때 필요한 회계를 우리가 책임 회계라고 말을 해. 가서 배우겠지. 뭐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한 번씩 따라서 해보죠.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훨씬 더 잘 박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 원가 관리에는 체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그 체계가 좀 다양해. 이 체계는 제가 아까 한 7년 정도 전에 완성한 체계라 그랬잖아. 이거 7년 동안 써먹었더니 굉장히 좋은 책이야. 뭐 수험생들한테도 써먹어보고 실무에서도 써먹어봤어. 뭐 3일 이런 데서 강의해달라고 할 때 한 번씩 가서 이 책에만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노가리 푼 적도 있어.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 실무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실무하다가 이 체계를 알고 나니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나름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을 거예요. 이제 계획과 통제 끝났죠. 그럼 이제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과. 이 구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값들이 확실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이야. 시험은 이게 중요해. 네, 비현실적이야. 의사결정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값이 확실하게 100% 알려져 있지는 않는 거잖아. 그냥 불확실한 게 더 많잖아. 불확실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불확실한 게 아니야. 그건 의사결정할 수 없어. 내 손을 떠난 거고 확률이 알려져 있는 거지. 이 요소값이 이러이러할 상황이 몇 프로, 이러이러할 상황이 몇 프로 이렇게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해. 벌써 확률 하니까 벌써 약간 눈이 좀 풀려. 약간 수학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건.
네, 미리 말하자면 원가 관리는 수학 아니다. 우리 문과에서 시험 공부하는 게 주로 회계사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이라 해봤자 중고등학교 또는 뭐 일부 뭐 이렇게 문과 수학이 좀 필요하지 이과 수학 안 나와야 알겠죠? 이과 수학은 저도 몰라. 나도 문과생이야. 문과 수학 말아.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야. 우리 2차원 평면 도형 정도만 다루지 입체 없다. 입체는 나오면 그냥 찢어버려라. 그런 거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을 일단 구분하고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을 내가 했는데 이 의사결정을 한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 단기간에 다 모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근데 1년을 초과해서 5년에 걸쳐서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하의 모든 효과가 다 발생하면 단기 의사결정을 하고 뭐 1년을 초과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장기 의사결정을 구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별해요. 왜 이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 화폐 시한가치 1년을 초과하면 5년 후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역시 그런 사고. 자, 그러면 확실성화 단기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건데 시험에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 좀 이따 중요도는 다시 알려줄게요. 별로 근데 안 알려주고 싶어. 중요도 표시해줬더니 중요도 표시된 것만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다음에 확실성화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다 공부 끝났다는 거야. 뭔 개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재무관리 배웠잖아. 재무관리 자본에서 배웠잖아. 재무관리 1장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거예요. 그거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회수기간, 회계적 이익률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 뭐 수익성 지수 뭐 이런 거. 짜자잔 공부 끝났어. 재무관리에서 이건 중요해. 우리 원가관리에서 가장 안 중요한 장이 실은 이거야. 시험에 가장 안 나와. 왜? 재무관리랑 겹쳐버리다 보니까 재무관리에서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지. 우리는 원가관리에게는 이제까지 2000년 이후에 기출문제 회계사 2차 기준으로 물음 한 개, 두 개 정도? 큰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그 정도로 비중이 낮아. 1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패스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패스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알려주겠다. 필요한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은 뭔가 별도장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일단 의사결정과 관련된 걸 자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 자본예산,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순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각각 14, 15, 16장에서 배우게 되겠죠. 뭐 이제 마지막 전통적 관리학의 대미는 뭐가 장식하냐면 자 이게 이제 2차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 바로 가격결정과 대체가격결정이란 말이 나오죠. 뭔가 대체를 하는 관계가 있다. 뭔가 주고받아 뭔가 이 제품을 주고받아 기업 내부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사업부제 형태 기업 경영학 배웠죠 여러분들. 사업부제 형태의 기업은 아무래도 고난이 임돼 있잖아. 고난이 임돼 있고 책임도 각각 고난 행사한 거에 비추어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기업 내부의 사업부 간의 제한화 용역을 수수할 때 주고받을 때 공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주고받는 가격을 우리가 내부 대체 가격이라 하고 이걸 줄여서 대체 가격이라고 해요. 이 대체 가격 결정에 관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대체 가격에 따라서 각 사업부의 성과가 달라지겠죠. 또 대체 가격에 따라서 기업 전체 이익이 영향을 받게 돼요. 따라서 요거는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대체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고 독립된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자신의 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대체 여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 여부가 중요한 건데 기업 전체는 의사결정 관점이 좀 더 중요한 거. 그다음에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성과평가 관점이 좀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을 다 배우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접목된 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관리에게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좋아 이게. 그래서 자 몇 장에서 배운다? 17장에서 배운다는 거지. 자 의사결정까지 다 끝나고 나서 주로 13장과 14장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둘 다 필요한 장이 되겠어요. 그 둘 다.
그래서 이게 짬뽕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배워. 2차에서 이게 매우 출제 빈도도 높다. 이거 이쪽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어렵게 나온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건 좀 이따. 자, 여기까지해서 전통적 관리기 끝났죠. 이제 전략적 관리계로 간다. 자, 전략적 관리계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그림을 잡아주겠지만 딱 화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가 절감이야. 이게 알겠어요? 자, 최근에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처럼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이렇게 구분이 없어. 국경이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자, 뭐가 치열해졌어요? 경쟁 우위를 얻기가 어려워졌어. 오히려 경쟁 우위를 내가 창출해서 지속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단 말이야. 뭐 예전처럼 뭐 어떤 효율성을 추구해갖고는 쉽지가 않아. 이게 전부 다 효율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라고 봐. 네 가지 요소. 하나는 원가 자체, 또 하나는 품질. 옛날부터 중요했잖아. 그다음에 시간. 원가, 품질, 시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혁신.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요소인데, 이 중에 혁신은 숫자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혁신은 결국 이빨의 문제니까 없어. 그냥 살짝 그냥 언급만 되어지는 거지 내용이 없어. 어떤 원가 관리 기법은 없다는 거지. 그 주로 원가, 품질, 시간과 관련된 뭔가 원가 관리 기법들이 최근에 등장한 게 있다라는 거지. 내가 예전에 품질과 시간은 화폐 금액으로 말할 수 없었잖아. 품질은 불량률, 시간은 뭔가 지연 시간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잖아. 요걸 이제 화폐 금액으로 환산하여 관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가 자체를 관리하는 거, 품질의 원가를 관리하는 거, 시간 원가를 관리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자,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화두는 경쟁 우위 창출 지속에 도움이 되는 원가 관리 기법들을 우리가 배운다. 이걸 우리가 18장에서 배운다.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해서 쭉 나열식으로 배우게 될 건데, 이것도 그 안에서 제가 또 체계를 또 잡아놨어. 그때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평가 배워야 되겠죠. 아까 우리 13장에서 책임 회계와 성과평가라고 해서 전통적인 성과평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등장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성과평가와 또 성과평가했으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보상과 관련된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들을 배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19장에서 전략적 성과평가와 보상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가관리계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자자잔,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기본 1차 합격할 거야. 물론 객관식 문제 좀 공부해야지. 이거 2차 어느 정도 토대가 딱 튼튼하게 쌓여 있을 거야. 2차도 일단 기초가 가장 중요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해. 기초만 튼튼하면 나중에 쉽게 따라와 이게. 자, 이제 중요한 거 표시. 자, 1장, 2장은 당연히 기초니까 중요하겠죠. 특히 1장에서 원가의 분류 같은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없으니까 됐고. 자, 4장 종합원가 계산 무지막지하게 중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최근에 그 2차에서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이 연산분과 부산물의 원가 결정이야. 이것도 자, 종합원가 계산은 큰 별표, 연산분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은 중간 별표. 그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큰 별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부 변동, 초변동 저 9장 큰 별표. 8장이지? 8장 큰 별표. 자, 4장, 5장, 7장, 8장.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일부만 좀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시험에서 예전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원가 쪽으로는. 그러니까 별표까지 안 쳐도 되겠어요. 자, 원가회계는 요 내정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고, 관리회계는 자, CVP 분석 큰 별표죠. 그다음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도 작은 별표. 자, 뭔지 알겠죠? 그다음에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 큰 별표예요. 그다음에 대체가격 결정 큰 별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략적 원가 관리 큰 별표. 이렇게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선택해서 공부하면 안 돼. 그냥 중요도가 이렇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장에서 하필 우수수 나와버릴 수도 있어. 교수님 마음이야. 그냥 출제 빈도가 이게 더 높다는 거고 이게 좀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지.
자, 요 정도 하면 되겠고. 자, 원가 관리에게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제 올해 대신 마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제 쉬워지고 있다는 거. 자, 2020년까지는 최근 한 2019년, 18년, 17년 요 무렵은 1차 문제가 반이 거의 2차 문제 수준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요 3년 동안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1차 문제 자체가 한 반 정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1차 원가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 1차 그 50문제에서 10문제밖에 안 돼. 1차 비중이. 갑자기 공부할 맛 사라져요? 재무회계가 35문항이고 원가 10문제란 말이야. 근데 10문제 중에 5문제가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뭐 공부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잖아. 해봤자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 때 아예 원가를 안 해. 그리고 2차 때 이제 시작에,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흐름이지. 오히려 재무회계를 어렵게 내고 원가는 좀 쉽게 내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반성하고 해서, 자,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어려웠어. 근데 올해 1차 때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됐다. 올해 1차 10문제가 다 쉬웠다. 그냥 여기 기본서만 봐도 그중에 9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 10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한 문제는 애껴놔야지. 그 정도로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 그리고 간담회에서 이제 1차는 이렇고, 이게 앞으로 1차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기본 강의만 어느 정도 소화해도 뭐 개관식 좀만 보고 하면 10문제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수준으로 나오면.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무려 한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2차 과목이 원가 관리학이었다. 뭐, 모든 선생님이 자기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했었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재무회계 세법 수행한테 물어봐요.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고, 회계사. 다들 원가회계로 갈까?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원가회계가 마의 과목이야, 이게. 대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거의 다 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출제자들은 또 다 풀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문제도 많아. 그렇게 난이도가 완전히 엄청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아까 1차 때 원가 포기한 사람들 2차 합격했을까? 통차 때는 당연히 택도 없었겠지. 당연히 제꼈고 1년 동안에 뭐 이게 커버가 됐을까? 안 돼. 본인은 1차 합격생이니까 이 마음이 다르단 말이야.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자는 생각이 없단 말이야.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좀 요행, 뭐 요약된 거, 또 2차 연습서 위주로 기초는 없는데 어려운 걸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산만해져 가지고 이래 머리가 얽혀 가지고 2차 때 절대 좋은 성적을 못 낸다는 말이야. 그래서 원가 때문에 3차생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원가 때문에 그 원가는 대부분 1차 때 포기하고, 아니 그 동차 때 포기하고 유예로 넘겼는데 유예 때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특히 1차 때 공부 안 했던 사람들. 그래서 공인 원가 회계 시험이냐 2차 과목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웠어 이게. 근데 이제 요것도 최근에 간담회에서 이제 좀 쉽게 내자. 원가 회계가 실무에서 필요한 것보다 재무 회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회계를 좀 어렵게 내고 원가는 좀 더 쉽게 내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딜레마가 원가 회계는 참 과목이 이상한 게 좀 쉽게 내면 또 너무 점수가 또 높아. 그런다고 좀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이 별로 이 문제 내기 어려워. 이게 중간이 좀 되게 어려워. 너무 쉽게 내면 또 너무 이게 오락가고 너무 좀 어렵게 내야 싶다고 뭐 아주 어려운 거고. 특히 우리나라 원가 관리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면 그 미국 그 교재에 요거는 한 40분에 풀어라라고 연습 문제 시간을 부여한 게 있어요. 연습 문제 해답에 저희 같은 사람은 연습 문제 해답도 갖고 있는 원서책이 있으니까 40문제. 그거 우리나라 1차 시험 문제야. 40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그 1차에서 어려운 문제냐? 그닥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원가 회계를 무진장 꼬우고 뭐 어렵게 낸단 말이야. 좀 쉽게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 지난 10년 동안 매우 암울했던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매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원가 관리가 그 정도 난이도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서서히 그렇다고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난이도가 2차 때도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 올해 1차에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작년보다 완전히 쉬워져 버렸어. 그냥 세무사 1차하고 큰 차이가 없어. 실은 그 정도로 쉬워졌어.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와서 해야겠죠?
원가 해결을 이제 좀만 노력하면 이제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되어버렸다는 거. 1차 열 문제, 2차도 가볍게 한 80점 정도는 가볍진 않아. 취입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과목이 됐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2교시 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합시다.